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혜남 선생님의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2장, 혹시 당신도 어른으로 사는 게 두려운가? 3장, 제2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4장, 왜 나만 우울한 걸까? 5장, 힘들 때는 굳이 어른인 척 하지 마라. 6장, 정신 분석에서 배우는 나이듦의 지혜. 7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기억하라.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병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10여 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글씨 쓰기가 힘들어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남들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난 그저 아무것도 아니려니 조금 피곤하고 무리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다. 그렇게 2년쯤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의사라는 내가 나에게 한 짓이라니. 나는 무의식 중에 나 자신에게 닥친 위험 신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진단을 받게 되었고 우려하던 결과가 나왔다. 이제껏 나 자신에 대해 가져온 헛된 자부심은 내 눈앞에 다가온 병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병으로 잃은 것은 단지 신체적 기능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언젠가부터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가 정신 분석에 관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꿈을 막 펼쳐볼 수 있겠구나 싶어진 때 갑자기 병이란 놈이 내 앞을 가로막은 셈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순간에 어이없게 잃어버린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 함은 우선 일을 오래 하면 힘들어서 중간중간 쉬어야만 한다. 무리를 하면 금방 몸에서 적신호를 보내온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화가 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음만 앞서다가 자꾸만 넘어지는 내가 창피하고 짜증이 난다. 쉽게 지치고 피곤한 몸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보살펴 주길 바라는 내가 어린애 같아 창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짐만 될 것 같은 내 존재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다 누구를 향해야 할지 모르는 분노가 나를 삼켜버린다. 그러다 이 모든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래도 처음 진단받을 때는 더 크고 무서운 병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감사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절망하고 분노하는 내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가. 저울로 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미량의 생화학적 변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얼마나 미미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나는 그렇게 내 젊음의 일부를, 능력의 일부를, 건강의 일부를, 희망의 일부를, 내가 누릴 성취의 기쁨 일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서러워 혼자 신음하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방에 앉아서 걱정만 하세요. 그러나 걱정한다고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신만 더 힘들어진다면 그 문제는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평소 내가 앞날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환자들에게 잘 쓰는 말이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정작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내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고 그 텅 빈 공간 속으로 내가 함몰되어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어둠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달라진 게 없는데 단지 조금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과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일 뿐, 그리고 내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졌다는 것뿐인데 언제 내 미래가 투명했던 적이 있었나?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난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걸까?
그러자 휘파람 소리의 리듬에 맞춰 내 안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체념할 수밖에 없을 때 체념해 버리는 것.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요구한다. 이때 체념은 분명 포기와 다르다. 포기란 때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마저 내던져버리는 것을 뜻하지만, 체념은 자신은 버리지 않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만을 깨끗하게 단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달관한 듯한 자세로 체념의 가면을 쓰고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이는 단지 삶과 자신에 대한 냉소이며 자신의 무능력이나 무력함에 대한 합리화일 뿐이다. 삶에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대로 감내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중 하나요. 돌이킬 수 없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그리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 또한 여기에 속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체념은 삶의 불완전성과 우리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털어버리고 떠나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출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념은 과거의 책장을 넘기는 작업이며 현재와 미래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 하겠다. 살다 보면 분명 체념해야 할 때와 부딪힌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체념하지 못하고 계속 매달리게 되면 그것은 집착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속을 떠도는 과거의 유령이 되기 십상이다. 모든 것을 두 손 안에 꽉 쥐고 놓지 않은 것보다 때로는 잡고 있던 손을 벌려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흘러가게 내버려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체념이란 바로 이 흘려보냄이라 할 수 있다. 내 병을 처음 알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체념이었다. 나에게 닥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 품어왔던 꿈을 허허로이 체념해버려야만 하는 것, 점점 눈에 띄는 몸의 변화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 과거에 내가 나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찬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 나에게 닥친 신체적 기능의 상실은 내 삶의 목표와 방식을 조금씩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체념의 미덕을 배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쩌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리고 내가 한탄에 잠겨있는 동안 스스로 만든 불행은 귀중한 내 시간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나중에는 내 건강한 신체적 기능마저 이 상실감 속에 병들어 갔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정작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내 시간이요,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조금 불편하고 힘들며 불확실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의 병은 앞으로 내가 잘 보살피고 다스려야 할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찾아든 병마를 손님처럼 받아들이기로 하자 신기하게도 다른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몸에서 오는 불편함이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만들고 슬프게 하지만 나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좋은 의도와 선한 측면도 많았지만 그 위에는 욕심과 집착, 시기심과 경쟁심이 덕지덕지 앉아 있었다는 걸 새로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병으로부터 배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받아들인 다음에야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것을, 체념은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준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 한다면 말이다. 삶은 그 자체로 우리의 스승인 것이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지금도 내 곁에 있는 병마가 나에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이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아이들은 빨리 자라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른처럼 입고 어른처럼 행동하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른처럼 옷 입거나 치장하고 어른들의 행동을 아무리 흉내내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을 만나고 더 넓은 어른들의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 그 속에서 좌절과 실망도 경험하고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으며 어른들이 그다지 힘이 센 것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살아오면서 어른이 되었구나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주민등록증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꼬박꼬박 받던 용돈이나 세뱃돈이 뚝 끊겼을 때, 더 이상 학생이라는 말을 듣지 못할 때, 부당한 일을 조목조목 따지게 되었을 때, 공중 목욕탕에서 욕조 안의 물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어릴 적 꿈이 가물가물해질 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현실의 짐들을 등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어릴 때는 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크게 성공하여 어른들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데레사 수녀 같은 성자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그 시절에는 비록 불확실하고 불안했지만 앞으로 자신이 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이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른이 된 실제 모습은 꿈꾸던 것과는 차이가 많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꿈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이 때의 달콤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어른으로서의 지혜와 힘을 가져도 또 어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다 해도 진정으로 건강한 어른은 가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떠날 수도 있고 혼자 남겨질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으며 성실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 늘 흔들리지 않을 자아 정체성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을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닌 자기 인생을 결정짓고 책임질 줄 아는 씩씩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을 단순하게 봤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상 경험을 거치면서 여러 각도에서 인생을 폭넓게 바라본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도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건강한 어른은 양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능력과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고통에 맞서 싸워 헤쳐나가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며 이룰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안다. 건강한 어른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안다. 잃어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고 좌절에서 희망을 찾아내며 불완전함 속에서 감사와 용서를 배운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내가 잘났다고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때론 승자가 되고 때론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며 행복을 찾고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어린 시절의 전지전능함을 포기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만 같았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또 어떤 잘못도 용서받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릴 적의 기대를 포기하는 과정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떠한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그대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세상이 허락된 건 아주 잠깐뿐이었다. 바로 아기였을 때다. 그 시절 엄마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늘 내 곁에 있으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행복해 했고, 내가 물을 엎질러도 그건 나를 위험한 상황에 있게 한 어른들의 책임이었다. 그 시절의 행복이 너무 커서일까? 사람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행복이 다시 돌아오기를 꿈꾼다. 그러므로 성장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실과 부딪히면서 이러한 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포기하면서 꿈과 현실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우울은 때로 창조의 셈이 될 수 있다. 철학과 정치, 시 그리고 예술에 특출한 사람은 모두 우울증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창조성과 우울에 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다. 서양 격언에도 광기가 조금도 없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우울, 겪고 싶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정말 창조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정신질환자들의 가계를 조사한 어느 역학조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직계 가족 중 13%에서 조울 정신병 환자들의 직계 가족 중 23%에서 창조성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창조적인 사람들의 경우 조울 정신병과 기분장애의 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재 중에는 유달리 괴팍한 성격이 많다. 대부분의 천재는 날카롭고 예민한 안테나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물을 지각한다. 흔히 광기나 우울, 자살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들의 삶은 분명 보통 사람들과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조차 고통이었지만 그 대가로 인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인류는 그들의 고통에 빚을 진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천재가 부럽다고 과연 다음 사실을 알고 나서도 마냥 부러워만 할 수 있을까? 천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대부분이 우울한 상처투성이의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유달리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은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작가로는 보들레르, 브론테 자매, 단테, 뒤마, 포, 톨스토이, 볼테르, 도스토옙스키 등이 있다. 바이런, 키츠, 워즈워스, 콜리지, 기번 등은 15살 이전에 모두 고아가 되었다. 로쏘의 경우에는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며 니체는 5살 때 아버지가 미쳐 죽었고 7살 때 동생이 죽었다. 스탕달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으며 까미나 샤르트르 역시 모두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다. 조이스, 파스칼, 프로이트 등도 실제 창조적이 된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였다. 어린 시절 부모의 죽음은 아이에게 무엇보다 커다란 상실감을 안긴다. 그것은 아이의 무의식 속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부모가 떠나버렸을 거라는 생각을 심어준다. 그리고 아이는 그러한 상실감을 복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세갈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업에 돌입할 때마다 이 유아기의 우울 위치에서 다시 작업하는 것이라고 했다. 젖을 주던, 그래서 영원히 한 몸인 줄만 알았던, 하지만 파괴적인 나로 인해 떠나가 버린 어머니. 그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우울 위치로 돌아가 그 욕망을 풀어놓게 만든다. 예술가들은 그 작업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의 세계에서, 순간의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탈출한다. 즉 예술가들에게 있어 창조나 창조적 행위는 완전한 만족을 주던, 그러나 분리되어 잃어버린 어머니를 복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는 예술가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복구함으로써 결핍을 채워주고 영혼성을 보장해 준다. 피카소는 이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가 있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나와 같이 작업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나 끝날 때쯤이면 나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작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피카소가 한 이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처음에는
우울 위치에서 아이가 무력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곁에 있어 주었으나 자신이 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림을 통해 안전하게 부활시키자 비로소 욕망이 해소되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간은 어머니의 따뜻한 젖가슴 속에 묻히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안다.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아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둡고 두렵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나 자신에게 안정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출발이 된다. 즉, 그것은 어머니와의 둘만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대체물이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품 대신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회적 틀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잃어버린 파라다이스를 예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와 하나이던 그러나 잃어버린 파라다이스에 대한 신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 그 욕구가 바로 문화를 통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적 우울로서의 예술, 그것은 바로 우울의 한 복판에서 우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승화시켜낸 위대한 결과물이다. 어둠이 없으면 빛의 존재 의미가 퇴색되듯이 우울이 있기에 창조가 더욱 빛이 나는 게 아닐까? 예술가들의 작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그 안에는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무수한 날을 고통스러운 우울과 함께한 어느 작은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던가 창조적 우울은 위대한 슬픔이라고. 그래서 참으로 빛이 나는 슬픔이라고. 그렇다고 당신에게 우울은 창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니 무조건 우울의 고통을 굳굳이 견뎌내라고 역설할 생각은 없다. 그러기엔 나 또한 우울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다만 나는 말해주고 싶을 뿐이다. 우울은 그저 견디거나 삶에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넘어서 뛰어난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 우울의 끝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또 우울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잘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충분히 있음을 말이다. 누구는 우울로 인해 죽음에 이르고 누구는 우울로 인해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